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Oh man, we are not alone. 이 화제의 광고가 한국에서는 아주 무참히 외면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알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현대광고와 카피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그런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왜 세계 소비자들이 열광했던 그런 광고가 한국에서는 조금 외면을 당했는지 그런 그 이유를 좀 궁금하게 하시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떤 광고라도 모든 세계 소비자들의 그런 입맛을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또 한국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왓츠업 같은 이런 광고, 세계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외면당한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의 어떤 이 정서 혹은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러한 그 광고의 대상이 되는 이 소비자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옛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을 잘 알 때 혹은 내가 겨냥하는 그 적을 잘 알 때 백전을 해도 백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광고가 목표로 하는 그런 그 대상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 소비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그 측면이 있을 텐데요.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혹은 경제적인 측면, 혹은 또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함께 공부해 보시겠고 또 다른 또 개인적인 요소와 측면들도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의 5단계를 설명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후반부에 가서는 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특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놓은 것인데요. 과연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부터 공부를 해 보시겠는데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소비자는 과연 어떻게 정의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건이나 혹은 재화나 혹은 서비스를 채택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소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나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그러한 그 소비자들의 집단을 다른 말로 시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켓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용어죠. 그러한 그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광고나 마케팅에서는 이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목표나 혹은 표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용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전체 집단 중에서도 일부 집단 혹은 특정 집단만을 겨냥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소비자들을 특성별로 성격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광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소비자 세분화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나 또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목조목 분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리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 혹은 또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까지도 우리가 그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사회적 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문화적인 영향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쉽게 문화를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문화를 그대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주위에 어떤 매스미디어가 있는지, 또 우리가 늘 항상 매스미디어를 어떻게 접하고 사는지,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수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대중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광고에서는 이런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을 연구하게 되고요. 또 그런 측면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상업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화, 특히 대중문화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또 그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의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계급입니다. 이 사회계급이라는 것은 어떤 그 소비자들의 수입이나 또 부의 어떤 수준, 교육의 수준 혹은 직업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늠하게 되는데요. 뭐 주택, 재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과연 사회의 어떤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바지를 즐겨 입는 소비자들은 어떤 사회계층에 속하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을 때 그 정확하게 소비자들을 제대로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 집단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 표적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타겟 마케팅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중고 집단인데 영어로는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거나 혹은 판단을 할 때 준고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중고 집단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예를 들면 유명인이라든가 혹은 또 스포츠나 이 연예계 스타라든가 혹은 또 정치 지도자들을 자신의 준고 집단으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즐겨 입는 그러한 그 제품이나 또 그러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중고 집단을 잘 이해할 때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가족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런 그 가족의 어떤 요소가 중요한 사회에서는 특히 그 가족의 어떤 집단화된 그런 그 소비 패턴, 구매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족이 많이 핵가족이냐 혹은 다세대 가족이냐 하는 이러한 그 특성을 통해서도 또 소비의 형태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문화사회적 측면 말고 지리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이 지리 경제적 혹은 또 정치적인 측면은 소비자들의 그 구매 패턴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리적 경제적은 굉장히 어떤 세팅화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국지전이나 혹은 전쟁에 이게 참여하게 될 때는 그런 전쟁과 관련된 마케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식의 광고를 함으로써 애국심이라든가 혹은 어떤 정치적인 그 상황에 맞는 광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개인적인 측면인데요. 여기서 잠시 광고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도 보신 것처럼 기발한 아이디어의 광고인데 과연 어떤 광고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광고 잘 보셨죠? 어떤 광고인지에 대한 답은 이따 강의 끝부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측면을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인데요. 개인적인 요소 중에는 특히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은 그 모든 소비자들의 이 유형을 이 통계적으로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누는 것인데요. 특히 나이나 성별이나 또 가족 관계나 교육이나 직업, 수입 여부, 그 다음에 결혼 여부로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치를 가지고 이 소비자를 나누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광고를 해야 되겠다. 아이들의 어떤 그 제품들, 이유식이라든가 혹은 또 초등학생들이 처음에 사용하는 가방이라든가 이런 광고들은 미시족을 위한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그 미시족들이 과연 몇 퍼센트,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광고와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특히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이 심리적인 요인은 사실 한 학기 내내 강의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광고에 있어서 특히 개인적인 요인 가운데 심리적인 요인에는 먼저 인식이라는 그러한 그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심리, 또 특히 광고 소비자들의 심리는 복잡다단하기 마련입니다만은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먼저 우리들은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인식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해서 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그 인식의 단계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 학자들은 이 선별적 인식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정보,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정보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선별적 인식 과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선별적인 노출 과정, 그리고 선별적인 왜곡 과정, 그리고 선별적인 보유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별적인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elective exposure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뭔가 노출이 된다는 것은 많은 정보에 자기가 자의적이든 혹은 비자의적이든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극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자극이나 원치 않은 정보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극을 회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는 두 번째, 그 정보를 선별하고 혹은 왜곡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을 주로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그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해석이 들어가고 인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많은 정보들이 원래대로 그대로 인식되어지고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에게 맞게, 자기의 취향에 맞게 혹은 자기의 어떤 선입견에 맞게 그것이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영어로 selective distor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또 자기의 판단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정보가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소화되고 선별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elective retention이라고 하는 이 선별적 보유 과정은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장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정보를 선별된 정보를 장기 저장 장치에, 기억 장치에 오랫동안 저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본인의 어떤 그런 capacity,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정보를 오랫동안 저장해 놓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많은 정보를 저장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그 선별적인 보유는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또 그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별적인 인식의 과정은 선별적
노출과 선별적 디스토션, 왜곡, 그다음에 선별적인 보유의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별적인 인식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인식 과정 가운데서 인지 부조화 과정도 거치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로는 cognitive dissonance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인지적인 부조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 매스미디어를 접하고 그 정보를 수용하는 이 오디언스들 혹은 또 광고를 접하고서 상업적인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이 광고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 인지적인 부조화 과정을 많이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지적 부조화 이론은 이론으로서 1940년대 리안 페스팅어라는 학자가 주창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적 부조화를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인식 간의 차이 혹은 정보의 해석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혹은 그 불만족을 해결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 정보를 체인지 시킨다는 이러한 그 이론을 내세운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광고 소비 과정에도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러한 인적인 부조화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이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기존의 태도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의 태도가 강화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혹은 어떤 형태로 부조화를 느끼면서 새로운 조화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연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용자들의 태도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고 광고 소비자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인적인 부조화 이론도 우리가 이 인식의 과정에서 이 개인적인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 가운데서 특히 심리적인 요인 가운데 인식의 요인을 살펴봤고, 또 두 번째로는 개인의 동기나 필요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영어로 motivation, 그 다음에 needs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원래 동기라고 하는 것은 moti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팩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라는 것은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쓰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냐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매나 또 혹은 서비스 채택을 이끌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동기와 필요의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가 이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의 5단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돼서 밑에서부터 위까지 5가지 단계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육체적이고 생리적인 필요의 단계입니다. 먹고 마시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생리적인 측면에서의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셔야 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안전과 안심에 대한 필요의 욕구입니다. 보호받고 싶고 안전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래서 집이 필요한 것이고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나 가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필요의 욕구라고 매슬로우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안정된 상황이 지속되면 더 나아가서 밖으로 나가서 사회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친구를 사귀고 싶고 이성을 사귀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동아리 형태 혹은 또 집단과 이 교분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욕구가 인간에게는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조금 더 개인적인 필요의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성공하고 싶고 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고 또 높은 또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혹은 또 부를 더 축적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욕구들이 충족되고 나면 더 나아가서는 정말 궁극적인 인간의 욕구의 단계인데요. 이것을 매슬로우는 자아 성취의 욕구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아주 가장 궁극적이고 또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욕구의 단계다 이렇게 매슬로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아까 인식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개인의 동기와 필요의 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요인이 있습니다. 영어로 attitude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태도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대략 어떤 그 사람의 태도 혹은 소비자의 태도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눕니다. 인지적인 태도, 정서적인 태도 혹은 행동적인 태도의 측면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뇌로 사람의 뇌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또 혹은 지성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태도는 인지적인 측면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음으로 느끼고 흥분하고 또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태도는 바로 정서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가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과격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어린아이들이 혹은 또 차분하고 또 아주 정적인 또 행동을 보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그 행동적인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했지만 특히 이제 광고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측면의 태도가 이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또 광고의 호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광고의 이 개인적인 요인 가운데서 특히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과 심적인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또 심적인 요인에서는 인식의 요인과 그다음에 개인의 동기에 대한 요인 그리고 태도에 대한 이 세 가지 요인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외울 것이 많은데요. 잘 하나하나 요점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좀 더 라이프 스타일에 기초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말로 잘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미국의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1978년도에 1차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뒤에 또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87년경인가요? 여러분의 교과서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스탠포드 리서치 연구소에서 첫 번째로 연구했던 이 Value and Lifestyle System이라는 이런 연구를 그냥 약칭해서 우리가 벨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벨즈의 연구를 통해서 미국의 스탠포드 연구소가 이 소비자의 유형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서 소비자의 이 특성을 가지고 유형을 나눈 것인데요.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또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벨스 1은 욕구 충족의 위계에 따라 4개의 주요 소비자군으로 분류되는데 먼저 욕구 충족 소비자군은 생존형과 생활추구형으로 나눠진다. 생존형에 속하는 소비자는 가난하고 낮은 교육 수준을 받아온 평균 66세의 고령자들로 불안정하고 폐쇄적인 경향을 지닌다. 또한 생활추구형 그룹은 생존형보다 약간의 높은 수입을 가졌으나 재정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가난 탈출을 희망하는 평균 33세 소비자 그룹이다. 외향성 소비자군은 사회 존속형과 현실 추구형, 성취 추구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사회 존속형은 전통을 중시하고 권위에 순종하며 애국적인 평균 52세의 블루칼라 계층이며 현실 추구형은 경쟁적이고 야망을 가지며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적 계급 상승을 꿈꾸는 평균 27세의 젊은이들이다. 그리고 성취 추구형은 자신감이 충만하며 삶에 대해 도전하고 성취하는 평균 43세의 그룹을 지칭한다. 다음, 내향성 소비자군에 속하는 자기주관형, 경험위주형, 사회의식 지향형 중 자기주관형은 새로운 사상이나 경험에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자기 방식을 가지고 있는 평균 21세 젊은이들이 이에 속한다. 또한 경험위주형은 자기 주관형의 성숙한 기혼들로 평균 27세가 이에 속하며 사회의식 지향형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평균 39세 성공한 전문 직종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벨스의 마지막 통합형 소비자군은 성취 추구형의 성공과 사회의식 지향형을 조합한 사람들로 인구의 약 2%밖에 되지 않으며 평균 40세로 자기 실현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부류다. 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 벨스 첫 번째, 이 벨스 1에 대한 것은 특성이 뭐냐면은 조금 이 사회 신분의 계층 형태로 나누되 이것을 성공 지향의 형태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1989년에 가서 벨스 2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벨스 1은 너무 어떤 그 계층, 이 상승의 그런 위주로만 이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89년에 와서 그것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것의 원인은 소비자들이 좀 더 이제는 성공 지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보다는 뭔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 혹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서 벨스 2가 나오게 됩니다. 벨스 2는 좀 더 이것을 이 군별로 나눠 놓게 됩니다. 원칙 지향적이냐, 신분 지향적이냐, 혹은 행동 지향적이냐는 이러한 형태로 소비자들을 분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룹은 부의 정도에 따라서 이 수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수평 관계는 성향에 따라서 수평 관계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칙 지향성 소비자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지향성 소비자군에는 첫 번째 충족가형이 있고 신뢰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족가형은 원칙 지향적인 소비자군 가운데서도 특히 조금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지위보다는, 사회적 지위보다는 질서나 가치, 책임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을 유지하거나 지지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사상을 혹은 또 사회 변화를 하는데도 개방적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여가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소비 성향으로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다소 소비 성향에서는 좀 보수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집단이 충족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안정된 기반을 이루면서도 또 여가를 즐기면서도 그렇게 과소비에 이르는 집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뢰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충족가형보다 조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기존에 어떤 그 사회 계층 가운데서 중간을 이루는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소 전통과 윤리의식을 중시하고요.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정통 보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소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이 있는 혹은 또 이 국산품을 애용하는 그런 애국주의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른 그룹에 비해서 TV 시청도 많이 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TV뿐만 아니라 많은 매스미디어들도 선nhập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렇게 소비 성향이 강한 집단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충족가형과 신뢰가형을 우리는 이 원칙 지향적인
소비자군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분지향적인 소비자군으로 소비자군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이 벨스2에서 신분지향적인 소비자군은 벨스2 전체에 나타난 모든 그룹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그룹에 속한 소비자들은 다소 신분 계급의 상승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비자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비자군에는 첫째, 실현가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액츄얼라이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자부심이 높은 이 소비자들로서 사회나 경제적으로 좀 성공한 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또 사회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신분이나 어떤 권력 그런 것을 지향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취향 혹은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즐기는, 인조이하는 그러한 그 집단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신상품 혹은 신테크놀로지를 잘 수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이 매체 중에서 특히 인쇄 매체를 이 방송 매체보다 더 즐기는 집단으로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에는 다소 조금 회의적인 집단이 바로 실현가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취 추구가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achieve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의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성취 추구가형은 실현가형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다양한 상품 광고에 많은 기울이는 또 소비력이 풍부한 그러한 집단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아까 얘기한 실현가형보다는 좀 더 방송 매체를 더 선호하고 예를 들면 방송의 드라마를 즐긴다든지 오락 프로그램을 즐기는 집단들이 바로 성취 추구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조금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좀 보수적이고 또 권위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 사회의 좀 상위 계층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나타난 집단은 노력가형의 소비자 집단입니다. 노력가형은 아까 얘기한 성취 추구보다는 조금 소득이 낮습니다만은 그러나 소비를 통해서 삶의 동기를 찾고 또 주위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비자군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안정적인 지위를 얻고자 하면서 조금 더 신분의 상승을 꾀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그러한 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혹은 사회의 부조리나 사회의 어떤 불공평에 대해서도 자신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뭔가 사회 참여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돈이나 부를 성공의 잣대로 삼는 그런 경향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인쇄매체보다는 방송매체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분류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투쟁가형입니다. 이들은 신분 상승을 꾀하지만 아직은 낮은 사회계층이나 혹은 낮은 수입을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서 뭔가 조금 삶이 고달픈 집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소비 성향은 아직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면서 광고에 관심이 많은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비 형태는 과소비나 혹은 또 고가의 소비가 아니라 할인 쿠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세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즐길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소비자 집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비자군은 행동지향성 소비자군입니다. 이 액션 오리엔티드된 이 행동지향성 소비자군에는
두 가지 소비자 형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첫째는 경험가형이고 두 번째는 실천가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경험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익스피리언스를 좀 즐기는 사람들이죠. 주말에 레저를 즐기고 주말에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소 정열적이고 혹은 또 충동적인 구매도 많이 하고요. 때로는 또 엉뚱한 혹은 또 과소비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좀 다소 젊은 계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대 중반에서 혹은 30대 후반까지의 그러한 그 계층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레저를 즐기기 때문에 레저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광고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경험가형에 속하는 소비자들이 누구며 얼마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소비력도 왕성하지만 또 광고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의 소비 성향은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유행을 잘 따르는 사람들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그 소비 지출의 대부분은 옷이라든가 음식, 대중문화를 즐기고 레저를 즐기는데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영화의 어떤 흥행 혹은 영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가형들이 얼마만큼 영화에 관심이 있고 또 영화에 흡수될 수 있는지, 영화 관객으로 흡수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가형인데, 이들은 다소 좀 실용적인 사람들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또 생산적인 이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요. 조금 사치나 혹은 과소비에는 관심이 적으면서도 이들의 소비 성향은 매우 좀 기능적이다, 또 실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들은 이 인쇄 매체나 또 방송 매체 중에서 특히 그 라디오 매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벨스 1과 2를 통해서 소비자를 분류하는 방법 혹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소비자를 이게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자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바로 소비자이지만 또 여러분은 소비자의 특성을 연구해야 되는 또 이 광고를 공부하시는 학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비자를 이해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소비자로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를 통해서 또 혹은 소비자의 특성을 통해서 소비자를 분류하고 그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코너가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공한 광고의 사례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두 번째 성공한 사례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타이어 광고 하면 을의 브레이크를 밟고 잘 달리고 코너링 좋은 그렇게 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광고하는 것이 뻔하다? No! 이런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는 광고가 등장했으니 하나, 둘, 셋, 넷, 넥센. 바로 넥센 타이어 광고. 넥센. 기발한 광고만큼이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 하나, 둘, 셋, 넷, 넥센. 보통 하나, 둘, 셋, 넷의 다음은 다섯이지만 이 광고에서는 넷 다음에 넥센을 붙여 우리나라 타이어의 5 중 하나는 넥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발상에서 이런 광고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예, 저희들이 광고를 시작할 때 넥센이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실체가 어떤 사람은 해외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저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넥센 광고를 시작하면서 이제 광고주와 그 제품을 들여다보니 굉장히 훌륭한 점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점유율,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점유율이 20%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20%,
광고가 될 것 같다. 실체를 알리는데 아주 훌륭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알릴 것인가 광고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예산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지 않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좀 인상적이고 기존의 타이어 광고와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에 대한 부분, 20%에 대한 해석을 점유율 20%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5대 중에 한 대라고 얘기하면 더 커 보이잖아요, 그게. 표현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인 표현의 방식이 그 송이거든요. 송은 보통 광고할 때 송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르고 쉽게 인식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넥센.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송 형태로 들려주고, 표현은 타이어를 그래픽화, 굉장히 이게 아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타이어 광고 틀을 벗어나서 그래픽적이면서 송의 형태를 많이 빌어서 굉장히 쉬우면서도 강하게 인상을 주는 그런 광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타이어 광고지만 타이어 광고답지 않게 독특한 비트와 척척 튀는 이미지로 리드미컬하고 컬러풀하게 화면을 꾸면서 신선함을 불어넣은 것 또한 광고를 성공으로 이끈 전략 중 하나라고. 넥센이 어떤 브랜드고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는 앞으로 넥센의 이미지를 쌓는 작업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에 있어서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이미지로 브랜드가 기억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넥센을 한국 타이어 대비 젊고 역동적인 그런 젊은 브랜드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향후 광고들이 집행이 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팩트를 바탕에 둔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와 빼어난 크리에이티브가 어우러진다면 넥센 타이어의 유쾌한 질주는 계속될 것이다. 네. 광고 잘 보셨죠? 오늘 이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광고의 소비자가 누구냐 하는 것, 또 어떤 요인들을 갖고 있냐는 것, 또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냐는 것을 함께 공부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벨즈라는 것을 통해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자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비자의 특성의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